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도 조동선 선배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더운데 잘들 지내고 계셨습니까? 오늘 네. 건강상담 메일은요. 다이어트에 관한 얘기를 보내주셨는데요. 네.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서 174cm의 키를 가지고 계신데 96에서 78까지 감량을 네. 했대요. 네. 방법이 근데 탄수화물을 최대한 끊고 네. 단백질 위주와 네. 샐러드, 식이섬유 이런 거를 먹고 수영을 좀 하면서 이게 저탄고지잖아요. 이게 그쵸? 그 유명한 그리고 고지 저탄고지 맞아요. 이건 아니, 단백질인데. 어쨌든 탄수화물은 저탄. 하고 저탄 차라리 탄수화물 대신에 지방 그리고 단백질이면 좋죠. 예. 그다음에 식이섬유가 많은 샐러드는 이거 페이크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식이섬유는 전혀 없는데 하려고? 배부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대의학이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오랫동안 공복 상태가 되면 내 몸이 약간 산성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나의 전해질이나 혹은 당이 약간 불안한 사람이 하기에는 위험한 구석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살을 빼기 위해서 그리고 살을 건강해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은 뭐 대단히 잘 알려져 있고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다른 동료분도 똑같이 이제 체중 감량을 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뺐다. 네. 뭐냐면 이게 저염식으로 네. 그러니까 음식을 섭취하면서 했는데 자기 본인과 다른 게 탄수화물은 꾸준히 섭취를 했다는 거예요. 네. 쌀, 보리, 뭐 쌈밥 이런 것도 많이 네. 드셨대요. 네. 근데 본인은 소금에 대한 염분에 대한 신경을 쓴 적은 없었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탄수화물 줄이는 법, 염분 줄이는 법 중에 뭐가 진짜 더 나은 제대로 된 두 다이어트 번째 방법이냐. 무염식은 좀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살이 빠지는 것 중에서 내가 이제 2시간을 뛰었더니 1kg가 빠졌어. 그러면 그거 안 믿어요. 살이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이 수분. 빠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저염식으로 인한 수분의 이 빠지는 것을 살이 빠진다고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데 네. 다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소금이 살찌는 음식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소금 살찌는 음식이라고 지금 누가 했나요? 의대 교과서에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과서 외의 방식이에요. 교과서 외의 방식이고 예를 들면 소금이 칼로리가 있다라는 새로운 학설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요? 네. 근데 그때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음식을 싱겁게 하면 맛이 없으니까 그래서 덜 먹는 거 아닐까? 근데 그 부분은 실험을 안 했으니까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식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닙니다. 데이터가 없으니까 왈가벌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친구분이 하신 다이어트 방법은 에비던스가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이 사연을 보내주신 선생님은 에비던스가 있는 논문으로 나와 있는 방법에서 제가 언급할 게 있는데 친구분이 한 거는 에비던스가 없는 거라서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짜게 먹으면 근데 다음날 붓는 거는 이제 수분이 이렇게 그렇죠. 몸에 축적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너무 갈증이 나서 물 2리터를 맞았으면 마신 만큼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늘어날 거예요, 체중을 재보면. 그걸 갖고 나 살쪘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데 다만, 그러니까 생식도 없어요. 생식이 무슨 생식도 사실 되게 모호한 개념이거든요. 사실 이 생식이 의학적인 텀이 아니라서 없어서 뭐 커멘트할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와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만 뭐 본인이 살이 많이 빠졌다. 그리고 다른 뭐 컨디션이 좋아졌다. 그러면 본인 말대로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 설탕과 밥, 면, 빵, 떡을 끊는 제 방법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밥하고 그러니까 쌀인 밥하고 떡하고 봅시다. 어느 게 더 밀접합니까? 밀도가 높습니다. 떡이 훨씬 높죠. 떡이 훨씬 밀도가 높고 그냥 뭐 이건 과학인 거예요. 현대인이 밥 대신 떡을 먹으면 그 같은 양으로 당연히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은데 그다음에 면도 그렇습니다. 면도 이게 밀가루를 이게 반죽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 같은 밀가루 음식 중에서 빵마다 약간 좀 캐릭터가 다른데 이걸 해가지고 좀 부풀게 한 빵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면은 우리가 반죽을 해서
밀도를 높이게 만든 게 면이고 누들이고 비슷하다, 그죠? 그렇죠. 끊어야 한다면 그렇게 밀도가 높은 것부터 끊는 게 맞습니다. 네. 어쨌든 뭐 무염식 해서 또 성공을 하셨다니까 다른 네. 또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이것도 도움 됐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좀 짜게 먹는 편인데 그렇죠. 아주 중간 정도로 섭취하신 분들은 가장 좋지만 저염식을 하신 분들은 더 안 좋아요. 더 안 좋아요. 네, 더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이거는 뭐냐면 오래된 논란입니다. 지나치게 싱겁게 먹자는 문화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우리나라 거꾸로 가고 있다를 제가 처음 있었을 때 15년 전부터 그랬고 지금까지 그렇게 나와서 요즘은 또 많이 알고 계시던데요. 예, 그렇죠. 저염식 무염식이 무조건 좋다? 아니다. 이건 논란이다. 그렇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무염식을 해서 체중 감량 효과를 봤다라는 말씀을 저는 뭐냐면 이거는 뉴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이어트 성공하신 건 너무너무 부러워요. 축하드립니다. 잘 유지하시고요. 오늘 본격 주제 의과대 정원 증원에 대한 얘기 하실 건가요? 네. 의대 증원 일단 2025학년도 그러니까 내년 입시부터 의대 증원을 하는 것은 결정돼 있죠. 하지만 얼마나 할지 공공의대를 해서 만들지 아니면 기존 의대 정원을 낼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자 이제 히스토리를 좀 살펴볼게요. 2020년 3년 전에 코로나가 한창인데 당시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의대 의사를 증원하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공의대에서 나온 사람들을 공공병원으로 많이 배치시켜서 공공병원을 늘려서 우리나라 의료를 더 높게 하겠다라고 했고 그것에 반박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파업까지 했었죠. 그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코로나 이슈를 덮는 이슈는 처음 봤어요. 이게 유일했어요. 코로나가 이슈가 막 진행되는데 그 이슈를 타고 더 올라가는 이슈가 이거였고 그때는 의사협회장이 최대집 의사협회장이었죠. 최대집 의사협회장과 대한전공의 협의회 그리고 정부가 이제 합의를 한 게 코로나가 안정된 이후에 재논의하자라고 합의하면서 이게 일단락됐었죠. 그리고 한 달 전에 정부가 코로나 엔데믹이 선언됐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것이 3년 전에 이것이 다시 논의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살펴볼 게 두 가지입니다. 공공의대를 세워서 공공병원을 만들고 증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과 증원. 공공과 증원. 이 두 가지 문제를 어쩌면 공공이란 앞에 단어 때문에 더 반발이 심했던 겁니다. 증원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는데 공공? 왜? 당시에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공공병상이 가장 낮습니다. 공공의료 체계의 표상으로 일컫는 나라가 영국이죠. 영국은 대부분 내셔널 헬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공공체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사도 공무원이고 병원에 갈 때도 돈 하나도 안 내고 전부 다 그냥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건데 물론 병원 갈 때 내 돈은 안 내지만 생업으로는 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여러 차례 질문도 했고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공공병상이 가장 낮기 때문에 공공병상을 늘려야 된다는 게 그분 주장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변수, 하나의 변수로 하나의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변수를 다른 나라와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은 위험합니다. 그렇죠?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MBC의 기자들은 키가 180이다. SBS 기자들은 키가 170이다. 야, 우리도 평균 키 맞춰야 돼. 이제부터 180 넘는 애만 뽑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말이 되냐고요. 안 되죠. 안 되죠. 네네. 공공병원 똑같아요. 공공병원 우리가 적고 영국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공공병원 만들어. 이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래죠. 180, 170에 MBC가 180 이상 되는 기자들은 보니까 1인당 발제하는 기사 수도 많고 뭐 단독도 많고 수상률도 많아. 성과가 훨씬 좋아. 그러니까 180으로 맞춰. 이래도 사실은 위험해요. 정말 그게 키 때문이야? 하나의 변수 때문이야? 라고 하나의 변수로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그 예단하는 것, 이렇게 결론 짓는 것도 위험한데 아예 결과도 없어요. MBC 기자와 SBS 기자가 성과가 퍼포먼스가 어떤지 없이 170, 180이니까 180 이상으로 해. 이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결과가 어떤데라고 본 겁니다. 그분들이 가장 표범, 우리나라가 닮아야 될 나라라고 한 영국입니다. 영국은 인구 대비
코로나19 감염자가 우리나라보다 많았습니다. 사망자도 훨씬 많았습니다. 영국의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의 편집위원이 네. 세계 3대 의학저널 랜싯에 이 기고를 합니다. 영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은 스캔들이라고. 스캔들이 어떤 뜻이냐면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것. 그러니까 영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은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하다고 기고를 합니다. 네. 그 이유를 영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은 효율적이지 않고 환자 친화적이지도 않으며 무엇보다 공급하는 의료의 서비스의 질이 낮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영국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자신들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반성하고 있고 충격적이게도 부도덕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적고 영국은 많으니까 우리 영국처럼 해야 돼라는 주장을 하신 거예요. 네. 정말 말도 그러니까 변수가 있으면 결과를 갖다 놓고 우리가 닮아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하나의 변수를 그렇게 획일화시키는 것은 나쁜데 네.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데 그것조차 안 하는 거는 곡학가세인 거죠. 근데 그것만 그러냐. 최근에도 기사 나왔죠. 영국에서 갑상선 암을 기다리다가 사망한 사건이요. 우리가 그렇게 그분들이 주장하는 영국은 대기 환자가 75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점점 그러니까 한 7, 8년 전에는 한 250만 명이었다가 2023년 3월 기준에 750만 명까지 했어요. 이거 영국 의회가 낸 자료 보면 나와요. 우와. 그리고 그들은 암을 진단받은 후에 62일 석 달 안에 수술받는 게 55%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뭐 위암 진단받고 암을 진단받은 다음에는 우리나라는 훨씬 잘해요. 우리나라의 암 치료 성적은 미국이 연구해줬지만 전 세계에서 가격 대비 효과가 대한민국 1등으로 나왔어요. 우리 연구진이 참여도 안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러니까 영국과 우리나라랑 비교해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더 잘하고 있는. 우리가 더 잘하고 있으니까 공공병상을 비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줄여야지 쟤네가. 그렇죠. 영국이 네. 우리나라처럼 줄여야죠. 근데 이 변수로만 보면 안 돼요. 의료 체계는 더군다나 하나의 변수만 갖고 보면 안 되는 게 의료 시스템인데 그렇게 엉터리로 할 것 같으면 영국이 우리나라로 해야 되죠. 그다음에 독일, 노르웨이, 프랑스, 스페인 우리나라보다 공공병상 많은데 회피 사망률, 암 치료 성공률, 영아 사망률 여러 OECD가 갖고 있는 헬스 건강 지표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더 높고요. 다른 나라 그리고 공공병상인 우리나라보다 맞은 나라는 더 떨어져요. 네. 그리고 돈은 더 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과는 걔네들 보고 우리나라처럼 공공병상을 줄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공이 당시 3년 전에 공공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터무니없게 근거 없이 나왔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의학자들이 그러니까 대한의학회에 있는 네. 그러니까 학문을 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주장은 그러니까 완전히 비뚤어진 선을 넘은 물론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의 공공병원이 영국이나 그런 데처럼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공공병원 코로나19 때 존재 가치를 입증했죠. 그 존재 가치는 입증되는데 하지만 이것을 더 늘려야 된다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영국처럼 늘려야 되느냐, 우리가 독일처럼 늘려야 되느냐. 영국 의료 어떤데 독일 의료 어떤 데를 봤더니 영국과 독일은 그 나라에서는 자기네들 공공의료 공공병원을 완전히 스캔들 별로라고 하는데 우리가 있는데. 그걸 굳이 쫓아갈 필요는 없겠죠. 그쪽에서는 오히려 우리의 이 비공공병원들의 아주 효율적이고 뛰어난 의술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빅5 병원 중에 4곳이 비공공이잖아요. 사설적이잖아요. 그런데 효율성과 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는 어마어마하죠. 서울대병원 빅5 중에 서울대병원은 그러니까 서울대니까 공공이면서도 최고의 이런 실력을 유지하는 거지. 만약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대학이 하지 않는 우리 국립의료원이나 서울의료원만 보더라도 다른 병원들과 비교하기는 쉽지는 않죠. 네. 이건 우리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서울대병원이냐 아산 삼성이냐를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같은 레벨로 선택하고 있지만 아산 삼성을 국립의료원과 같이 놓고서 선택하시는 국민이 있나요? 없죠. 있나요? 없죠. 있다는 건가요? 아니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네. 그런 의미로
예를 들면 공공병원 중에서 유일하게 성공했던 게 딱 2개가 있다고 학계에선 쳐요. 하나가 서울시 보라매 병원, 서울시 건데 서울대가 위탁해서 서울대가 운영하니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산건강보험공단 병원이요. 그거는 연세대 의대가 위탁해서 운영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퀄리티가 좋으니까. 네. 다른 데는 소비자가 환자가 외면해서 안 찾는 병원을 그거를 살려줘야,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살려줘야 되나요? 예를 들면 그건 있죠. 네. 특별한, 그러니까 일반 개인 병원들이 안 하는 그런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데 안 하는 일을 한다면 그거는 세금을 들여서라도 해야죠. 저는 그래서 지금 2023년도에 공공은 또 다른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공병원의 공공성은 지금 기존에 있는 병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이 참 이상한 게, 그분들의 주장을 보면 당시에도 우리나라에 24만 베드가 초과된다고 해서 24만 베드면 아산병원, 가장 큰 아산병원이 24개나 초과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또 병원을 져야 된다, 공공병원을 져야 된다는 주장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정말 말이 안 됐었는데 이제야 이제 그런 그분들의 허구적인 주장들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때는 막 그런 허구적인 사실들이 막 기사화되고 그랬어요. 그 언론, 그런 성향을 가진 기자들, 그 언론사를 통해서 정말로 많이 보도돼서 저는 그때 이게 대한민국이냐, 이게 대한민국이냐 막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네. 아무튼 지금은 그래도 많이 조정됐는데, 그런 부분 하나, 우리가 의대를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공공을 해야 되는 것, 특히 지방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시에도 동의받지 못했고 역시 지금도 동의받지 못하고 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살펴볼게. 의대를 신설하는 거, 그게 공공이나 의대를 신설하는 게 얼마나 이게 지금 탁상공론이냐면요. 네. 의대를 가면 생리학, 생화학, 물리학 뭐 이런 기초 과학을 배워야 되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과, 뭐 외과 이런 것에 근간이 된 게 기초 학문인데 지금 기존에 있는 대학도 기초 학문의 교수님들을 구하지 못해서 아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속한 한양대 의대도 쉽지 않아요. 예? 왜 그런 거예요? 안 하시려고 하니까.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44개 의과대학이 있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이미 우리 자체적으로 부실 의대라고 생각하는 데가 있어요. 교육을 의대생 애들은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애들이 들어갔는데 졸업할 때 보면 안 그런 거예요.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의사면허증을 따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있는 의과대학도 교수님들, 기초학문의 교수님들의 부족으로 교육이 부실해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새로운 신설의대 만들어서 의대 양성하겠다, 의사 양성하겠다 그러면 누가 그 소리를 들어주냐고요. 그러니까 현실을 모르는 정말 철부지, 책상에서 현실 하나도 안 들어보고 인터넷만 찾아보고서 낸 정책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 한다면 신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너무 철없는 소린 거예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네. 기득권을 저기가 아니라, 냉정하게 얘기하면 제 교수하고 있는 제 친구들이 그런 어떤 대학에서 온 의사면허 따가지고 온 학생들, 그 출신들의 인턴 선생님은 정말 와, 이거 의사면허를 다시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의사면허 시험은 잘 보는데 공부해가지고 근데 기본적인 개념 하나도 없는 그 어떻게? 너무나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정말로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는 의학에 대해서, 사람의 몸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대요. 지금 현재도. 근데 그분들의 잘못은 아니죠. 그분들은 부실하게 받았으니까 사실은 우리 사회의 잘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증원 숫자를 내는 거, 이제 네, 이건 좀 별개로.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이거 숫자는 네. 사람들마다 연구자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2035년의 기준 2만 7천 명 정도 부족하다라는 연구가 있고, 반대로 뭐 3만 4천 명 남아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꼬인 게, 이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하셨던 모 박사님이 이 연구를 했는데 이 박사님의 연구 틀은 뭐냐면 트집을 많이 잡혔고 그 트집을 이걸 잡히면 오류로 인정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잘 안 믿는 거예요, 그거를. 그다음에 뭐냐면 변수가, 여기서 이제 의사수를 산출하는 변수가 여러 요인이 있는데 인구 대비 모두 있겠고 의사의 효율성도 있겠고, 그다음에 그걸 의사로 할 것이냐 다른 사람으로 할 것이냐의 또 문제도 있겠고, 그리고
정말 고령화됐을 때 네. 이게 입원이 필요하냐 외래가 필요하냐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냥 이거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가 안 돼요. 그때 가봐야 한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의 가장 큰 근거가 OECD 국가 중에서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가 우리나라가 적어요. 10만 명당 2.5명. 네. 그러면 평균이 3.6명이에요. 이거만 봤을 때는 늘려야 된다. 한 명 넘게 하니까 늘려야 된다는 거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의사 증가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네. 그러니까 냅둬도 지금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2.5명은 일본도 2.5명이거든요. 우리나라 고령화 빠르다.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네. 일본 못지않다. 그러니까 뭐 비등비등하다고 보는데 일본도 2.5명이고 고령화 속도 빠른데 일본은 의사 증가 수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령화에 대해서 필요 없다? 전반적인 정답이 전 세계적인 정답이 의사 수 늘리는 거다가 전 세계적인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방안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고령화되면 의료 수요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한 명보다 그러니까 50대 한 명보다 80대 한 명은 병원을 더 많이 갈 테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제가 이제 80대가 됐어요. 저는 그래도 뭐 의사가 많은 게 좋겠죠.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게 좋겠죠. 근데 이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가 많은 나라들은 대부분 국민 1인당 GDP 대비 내는 의료비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이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한 연구에서 의사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인구 1000명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22%인가요? 아무튼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비용이 더 늘어간다고 돼 있고 이거는 뭐 연구가 너무 많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로 할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간호사로 할 것이냐 이게 우리 지난번에 논란이던 간호법에서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네. 저는 이거는 괜찮다. 방향은 맞다고 그랬죠. 네. 다만 간호사가 아니라 간호사를 포함해 물리치료사, 피부미용사, 뭐 재활, 넓은 영역으로 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국민이 의사를 대신해서 이분들의 서비스를 받는다면, 그러니까 재활의학과 전문의한테 물리치료를 받는 것보다 그냥 물리치료사한테 받는 거 가격이 좀 저렴하다면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가격이 덜 드는 나 그냥 꼭 물리치료사 아니어도 돼. 그냥 동네에서 마사지 뭐 안마 뭐 약간 재활 그런 학원 뭐 1년 이상 다니는 사람한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물리치료사는 어쨌든 정규 학교를 졸업하고 해야 되는 거고 그거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택의 폭이 있다. 거기서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난 그래도 의사가 늘었으면 좋겠어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인데 그래서 의사 증원은 그렇게 국민에게 여러 조건들을 주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로 전혀 싸우지 않고 해결해야 될 그 어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대 증원은 현실적으로 느끼게 될까요? 근데 다만 이제 그건 있죠. 지금도 제가 기사에 썼는데 제 후배 의사도 종양하는 전문의까지 있다고 다음에 교수가 되려고 했는데 딱 그만두고 6개월 만에 보톡스 레이저 하는 뿌띠 의사가 됐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여의도 성모에서 소화기 내과를 하는 서현주 선생님을 만나뵀는데 서현주 선생님은 승마하다가 한쪽 눈을 잃으셨어요. 그러세요? 근데 그때 잃었을 때 그러다 보니 본인이 이제 처음으로 의사에서 환자로 아주 심각한 환자로 됐고 장애를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저와 같이 혈액 종양 내과를 한 이 펠로하는 제 친구가 되게 힘들다. 응급콜 받고 그다음에 사실 암 환자 그 사투를 벌여야 되거든요. 항암제를 들어가는 게 항암제가 들어간다는 거 환자가 어쩔 때는 죽을 둥 살 둥까지 가요. 그거를 다 케어하고 전해질 맞추고 뭐하고 해야 되는 게 혈종내과 의사들이에요. 2년까지 했는데 그만두고 레이저를 들었다고. 그런데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신 주인공이 바로 그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물었어요. 어때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그래도 저한테 그러는 선생님 때는 레이저에서 돈 버는 의사하고 뇌수술에서 하는 의사하고 사회에서 그래도 다르게 봐줬잖아요. 존경하고. 근데 지금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뭐 돈만 잘 벌면 되지 뭐 뿌띠 의사들하고 혈액내과 의사들하고 하는 게 없으니까 뭐냐면 점점 더 괴리감을 느끼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하는 게 강해진대요.
그런 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분명합니다. 저는 사명감과 사기가 떨어지고 저는 뿌띠 의사와 혈액내과 의사, 소화기내과 의사 그런 생명을 다루는 의사와는 같은 의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뿌띠 의사 제 친구들 제 후배들도 인턴하지 않고 그냥 6개월 배워서 개원하는 애도 있고 2달 배워서 개원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몇 년을 공들여서 사람을 살리는 것과 같은 대우를 하는 이 사회가 잘못이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세워 나가는 구멍, 현재의 필수 의료진도 세워 나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의대를 지원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가 표현한 게 뭐냐면 독에 그렇죠. 물붓기? 예, 독에 밑이 빠져 있어요. 물을 많이 부으면 뭐 어느 정도는 차겠죠. 그러지만 금방 또 그건 새겠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빠진 그 밑 구멍부터 메워야 이게 순서겠죠.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필수 의료진이 부족한 거는 우리 모두가 가해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너무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것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 김사부 같은 의사, 외과 의사를 다 지금 그만두고 레이저 잡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사람들이 레이저 잡는다고요. 예? 그냥 몇 개월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 30-40년 동안 싸게 누렸죠. 필수 의료를. 그러니까 점점 더 그냥 그걸 너무나 당연시하니까 그렇죠. 공기도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해서 뭐 공기 원래 좋아야 되는 거지 하는데 막 미세먼지 생기고 막 이러니까 막 거기에 중국이 막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필수 의료는 너무나 방임해서 몇십 년 동안 뭐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된 거고 숫자를 늘려서 하겠다. 네. 밑이 빠졌더라도 물을 부으면 독에는 어느 정도 물은 차겠죠. 근데 진짜로 그게 국민이 원하는 만큼의 필수 의료진에 충분할까? 그리고 그 국민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20년 후 지금 이제 20년 후에 우리의 그러니까 후배들이에요. 네? 자식과 이 얘네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도 뭐 생각해 봐야겠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근데 여기서 하나 그러니까 하는 게 부실의대 아닙니다. 하려면 부실의대 만들어서 뭐 합니까? 부실의대는 다 그 피해지. 그러니까 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여러 측면으로 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네. 올해 서울대 그 이공계 휴학이 최고로 역대 최고라면서요. 네. 의대 증원 늘어나니까 의대로 재수하려고. 와, 그때가 뭐길래 이렇게 늘리면 늘리는데 늘리는 만큼 자연대학도 이공계 대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또 이게 남아서 파생되는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래서 지금 저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스스로도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 아무튼 증원의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그렇게 얼굴을 붉히지 않고 좀 더 차분하게 이렇게 그리고 꼭 의사로만 해야 되느냐? 아니 의사가 아닌 다른 직군 혹은 다른 운으로도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의사단체에서는 되게 싫어해요. 네?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되게 싫어해서 저 지금 이 얘기는 의사 편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 폭넓게 생각하는 것도 함께 우리가 데이터들을 보고 그렇게 어쨌든 세련되게 네.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무턱대고 뭐 의사수를 늘려서는 우리가 원하는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대에서 정말 부실의대 늘어나는 거가 도움이 될까요? 예? 지금은 그냥 늘리면 지금 있는 대학도 상당 위기인데 보이는데 보이는데 그렇죠. 네, 시간이 좀 걸려야지 이게 해결될 문제일 것 같긴 하네요.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그러니까 잘 들여다봐야 돼요. 이것저것 이 변수 저 변수 봐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학자들도 계산 방법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니 어떤 하나의 연구 결과 딱 해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정책을 하는 건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조금 탄력성을 두고 그러니까 확 고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보고 그다음에 그것이 갖고 온 어떤 효과들을 보고 다시 뭐 늘리던가 줄이던가 하는 좀 그런 방식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건강 상담 메일이 조금씩 꾸준하게 들어오는데 네. 저희가 아직 다 소개 못 해드린 것들도 있거든요. 지금 보험하고 네. 실비보험하고요. 네. 설사하시는 분을 네. 못 했는데 네. 요거는 제가 전문가한테 네. 소화기내과 선생님과 그다음에 이 보험을 전공하신 분에게 물어본 다음에 네. 제가 해결을 정확하게 해드릴 또 다음 시간에 또 전달해 해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SBS 보이스 뉴스 @gmail.com으로 또 궁금한 거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뵐게요.